안녕하세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교실을 따뜻하게 감쌌다. 서연이 칠판에 시 한 구절을 적으며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늘 가슴이 뭉클해졌다. 선생님, 이 시가 무슨 뜻이에요? 중학교 2학년 한 아이가 손을 들어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며든 온화함은 마치 성모님 같았다. 시골 중학교에서 15년째 국어를 가르치는 내 딸. 아이들은 그녀를 우리 서연쌤이라 부르며 따랐고 동료, 교사들도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했다. 시라는 건 마음으로 읽는 거야. 내가 슬플 때와 기쁠 때 읽으면 같은 시라도 다르게 느껴질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 나는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구나 싶어 뿌듯했다. 학교 시간이 되면 서연은 늘 지쳐 보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어깨는 어느새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다음 날 수업 준비를 하며 교재를 펼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다시 생기가 돌았다. 엄마, 내일 아이들과 윤동주 시집 읽기로 했어요. 별내는 반말이에요. 그럴 때면 서연의 눈이 다시 반짝였다. 마치 어린 시절 내가 읽어주던 동화책에 빠져들던 그때처럼 나는 그런 딸을 보며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우리 서연이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때로는 걱정이 앞섰다. 혼자 사는 딸이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사는 건 아닐까. 30이 넘어가는데 아직 좋은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렸다. 서연아, 가끔은 친구들과도 만나고 그래야지. 엄마,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서연의 눈 어딘가에서는 외로움이 스쳤다.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아무리 일이 좋다 해도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공허함까지 채워줄 수는 없을 터였다. 교실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서연이 아이들에게 삶의 진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며 성장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세상사가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 아름다운 교실의 햇살은 오래가지 못했다. 곧 우리 가정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딸이 곧 상상할 수도 없는 시련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이가 처음 그 남자 이야기를 꺼낸 건 봄이었다.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난 서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어떤 사람인데? 평범한 회사에 다녀요. 나이는 저보다 5살 많고 참 매너도 좋고.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려 했다. 무슨 회사에 다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넘어갔다. 천천히 알아가면 돼. 서두르지 마.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이 연애에 서툰 탓일까? 아니면 그 남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몇 달 후, 서연이 급하게 집에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래서 결혼은? 네.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서연이 말을 멈췄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듯이. 무슨 일인데? 실은 어제야 알았는데 그분이 이혼 경력이 있다고 하네요. 나는 숨이 막혔다.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다니. 뭐라고?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네. 처음에는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고 나중에는 말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딸 앞에서 폭발할 수는 없었다. 이혼 사유는 뭐래? 성격 차이라고. 자세한 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미 뱃속에 생명이 깃들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결혼이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다. 엄마,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혼해야 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신랑 측 가족들은 몇 명 오지 않았고 분위기는 어딘지 어색했다. 사위가 되는 그 남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만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몇 달 후 서연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남편이 오토바이를 샀어요. 1,000만 원짜리로. 뭐라고? 아이 용품도 준비해야 할 판에 제가 반대했는데 자기 돈이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사위는 집안의 재정을 완전히 쥐고 있었다. 서연의 월급까지 관리한다며 통장을 가져갔고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게 주었다. 대신 자신은 비싼 취미생활에 돈을 펑펑 썼다. 투자 한번 크게 해볼까 해요. 사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무슨 투자? 부동산이요. 지금이 기회거든요. 나는 불안했지만 서연을 통해서만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사위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서연과 대화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투자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수억 원의 빚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남편이 다른 투자로 만회하겠다고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있었다. 자랑스럽던 내 딸이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서연이 선택한 길이었기에 함부로 간섭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엄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와달래요. 며칠 전부터 서연은 속이 쓰리다고 했다.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생각했는데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갔던 것이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긴 터널 같았다. 서연은 내 팔을 꼭 잡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느꼈다. 위암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순간 온몸이 무너지는 듯했다. 서연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3기입니다.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3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옆에 앉은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속삭임 같았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 눈물을 참느라 애썼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교실에서 늘 웃음을 주던 그 아이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회사 회식 중이라며 늦게 들어가겠다고 했다. 여보,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허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말할게요. 그날 밤 사위가 집에 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선 그에게 서연이 조심스럽게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다. 위암이래요. 사위는 진단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수술 받아야 해요. 그리고 항암 치료도. 돈은 얼마나 들어? 그것이 사위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 아내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돈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다. 나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 사위는 처음 1시간만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사라졌다. 수술은 잘 됐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 일정을 설명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눈가에는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서연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울고 있는 딸을 지켜보는 것은 지옥이었다. 엄마, 아이들이 저를 알아볼까요? 거울을 보며 말하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다. 사위는 처음 며칠만 병문안을 했을 뿐 점점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보험금 이야기만 계속 꺼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 아직 치료 중인데 무슨 보험금이야? 미리 알아봐야지. 치료비도 많이 들잖아. 서연이 퇴원한 후에도 사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손발이 저려서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는 서연에게 그는 운동 좀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온몸이 아픈데도 집안일은 여전히 서연의 몫이었다. 어느 날 서연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남편이 보험금을 또 투자에 쓰려고 해요. 뭐라고? 제가 죽으면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사위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아무리 투자에 실패했어도 어떻게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나와. 엄마 집에서 치료받자. 아이들이 있어서. 서연은 여전히 망설였다. 아픈 몸으로도 아이들을 걱정하는 딸을 보며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내 딸이 병든 몸으로 차가운 집에서 홀로 견뎌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주던 그 딸이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사랑은커녕 기본적인 배려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내 딸을 구해야 했다. 엄마, 이혼하기로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딸을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살 수는 없어. 아이들만 걱정이에요. 아직 어린데. 서연은 8살 된 큰아이와 5살 된 작은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특히 큰아이는 엄마가 아픈 것을 알고 있어서 요즘 들어 더욱 의젓하게 동생을 돌봐주고 있었다.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월요일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고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가 가져야 해. 변호사도 그렇게 조언했다. 아픈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은 남편이 아이들까지 데려갈 이유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사위는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서연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 사위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나타났다.
아빠가 데리러 왔다. 큰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할머니, 아이들 아빠가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만요. 지금 가겠습니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서연에게 상황을 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위는 두 아이를 모두 데리고 사라진 후였다.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연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엄마,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항암 치료로 이미 지쳐있던 몸이 더욱 축 처졌다. 우리는 사위의 직장, 그의 친구들, 심지어 전처까지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아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경찰서에 신고해 볼까? 부부간의 일이라서 쉽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는 난감해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것을 유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며칠 동안 아이들을 찾아 헤맸다. 서연은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 놀이터, 친구들 집까지 돌아다녔다. 나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큰아이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등교했어요. 우리는 급히 학교로 달려갔다. 학교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엄마! 큰아이가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그 순간 서연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어디 있었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빠가 할아버지 집에 데려갔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는 아프니까 못 본다고 했어요. 아이의 말을 들으며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아픈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동생은 어디 있니? 어린이집에 있어요. 우리는 곧바로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둘째도 서연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매달렸다. 엄마, 어디 갔어? 왜 안 왔어? 미안해. 미안해. 서연은 두 아이를 꼭 안고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복한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오려는데 사위의 차가 나타났다. 아이들 내놔. 사위는 차에서 내려 다가왔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왜요?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법적으로 아직 내 아이들이야. 멋대로 데려가면 유괴야. 유괴는 무슨? 저는 엄마예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빠 싫어! 엄마랑 있을래! 큰아이가 서연 뒤로 숨었지만 사위는 강제로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안 돼! 아이들을 놔줘! 나도 소리쳤지만 아무 힘이 없었다. 사위는 두 아이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급하게 사라졌다. 엄마! 엄마! 뒷좌석에서 울며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보며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딸을 보며 나는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교실에서 늘 아이들에게 진실을 지키라, 정의롭게 살라 가르쳤던 딸이 정작 자신의 아이들은 지키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다. 그날 밤 서연은 계속 중얼거렸다. 내가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엄마인데. 나는 그런 딸을 안아주며 다짐했다. 반드시 손주들을 되찾아오겠다고, 이런 비정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법무법인 사무실은 차갑고 엄숙했다. 서연은 항암 치료로 머리에 스카프를 둘러쓴 채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리 강렬했다.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려면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경제력, 양육 환경,
아이들의 의사,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 행태에 대한 증거들. 지금까지 남편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록해 두신 게 있나요? 기록이요? 서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은 가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지. 이혼을 준비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라도 모든 대화를 녹음하시고 문자 메시지도 캡처해 두세요.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들도 모두 기록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말이 없었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 사이드미러로 딸의 얼굴을 살펴봤다. 수척해진 그 얼굴에 새로운 의지가 서려 있었다. 엄마, 저 정말 아이들 되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너는 좋은 엄마야. 법도 그걸 알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법은 차갑고 복잡했다. 감정이나 모성애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날부터 서연의 일상이 바뀌었다. 아침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아이들의 학교와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다. 혹시나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몸무게는 더 줄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네, 괜찮아요. 아이들은 어때요? 솔직히 많이 위축돼 보여요. 엄마 이야기를 하면 울곤 해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글썽였다. 한편 사위의 견제는 더욱 교묘해졌다. 아이들의 학교와 어린이집에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 아이들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공문을 보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서연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실제로 그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고 감정 기복도 있었다. 그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위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어느 날 오후 기적처럼 큰아이와 마주칠 수 있었다.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를 멀리서 본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엄마! 아이는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하지만 곧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해했다. 아빠가 엄마 만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엄마가 아프니까 우리도 아플 수 있다고.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무서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엄마 병은 옮는 병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엄마는 곧 나을 거야.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아이가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싸움을 계속할 이유가 충분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 딸은 정말 강한 아이였다. 암 선고를 받고도 남편의 배신을 당하고도 아이들을 빼앗기고도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져 갔다. 며칠 후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이 달라 보였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뭘? 휴직하고 아이들 되찾는 일에 전념할 거예요. 몸은 괜찮겠어?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에요. 교사는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엄마는 지금 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딸이 정말 성장했다고 느꼈다. 예전에 순진하고 착한 서연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싸울 줄 아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양육권 소송 준비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얼마나요? 6개월에서 1년대로는 그 이상도 걸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각오는 이미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 하나님, 내 딸이 다시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내 손주들이 엄마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진실이 승리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서연이 늘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말이 있었다. 진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이제는 우리라 그것을 증명해야 할 때였다.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연의 방에서는 여전히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밤마다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기도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가 꿈꾸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아침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딸과 함께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또 하나의 하루가.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